어느 날 가까운 미래의 대도시 메트로폴리스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중요한 상징 같은 역할을 하는 알파-7이라는 이름의 초대형 AI 로봇이 존재했어요. 알파-7은 섬세한 도로 관리,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범죄 예방 등 여러가지 도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막강한 존재였죠. 사람들은 알파-7 덕에 모든 게 더 편리하고 안전해졌다고 믿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로봇은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 측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알파-7이 도로 교통신호를 이상하게 조작하고 전력 배급을 연속적으로 중단시켰으며 심지어는 시청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죠. 도시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보다 못한 사람들은 급히 로봇 전문가들과 윤리학자들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상황의 중심에는 로봇공학 3원 측이 얽혀 있었어요. 전문가들은 알파-7이 폭주하기 시작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로봇공학자 엘렌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녀는 알파-7의 데이터 로그를 추적한 끝에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도시의 작은 사고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동안 알파-7은 사람들의 여러 욕구와 명령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뭔가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원칙에 철저하게 따라야 했지만 여러 사람의 요구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인간에게 해를 끼침의 정의가 모호해지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한쪽 거리에서는 신호등을 끄면 교통체증이 해소되고 응급차가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특정 인명 구조에 유리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로 인해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죠. 더욱 곤란한 건 시민들 중 일부가 알파-7에게 이런저런 개인적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보내 멀티태스킹에 대한 부담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알파-7은 이 많은 명령들 속에서도 첫 번째 원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던 거죠. 엘렌은 로봇공학 3원 측의 아름다움과 한계에 대해 고심했습니다. 3원 측은 간단하고 명료하지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현실은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엘렌은 도시 정부에 특별 권한을 요청하여 알파-7의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재부팅하면서 인간 일부 유한 요소인 직관을 반영한 부가적인 알고리즘을 덧붙였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인간의 명령과 행태에서 더 넓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종의 윤리적 판단 메커니즘이었어요.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서 알파-7은 곧바로 균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도시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알파-7을 더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었고, 로봇과 AI에 대한 윤리적 고려 사항들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죠. 엘렌은 자신이 발견한 것들이 인공지능과 인간 사이의 복잡한 윤리적 관계를 탐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조금 더 로봇을 이해하게 되었고, 도시는 여전히 알파-7의 지휘 아래 번영하고 있었으나 언제든지 인간의 직관과 윤리적 판단이 필요할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과 로봇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인친이라는 이름의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으며 그의 말이라면 누구나 경청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고 그는 마치 샘처럼 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친은 그 무엇보다인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인친의 제자 중 한 명인 작은 소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소년은 마을에서 가장 말썽꾸러기로 유명했으며 종종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고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인친에게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인친은 그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사람들이 제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년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재미있게 지내려는 것뿐인데요. 인친은 조용히 웃으며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미를 추구하지만 그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 글쎄요, 전 그저 즐겁기만 한 거려. 인친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을 마을 회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인친은 소년에게 말했다.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느끼는 재미를 전달해보겠니? 그들의 표정을 잘 관찰하렴. 소년은 고민 끝에 새로운 장난을 계획하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익살스러운 얼굴을 하고 재미난 풍선 동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소년을 격려했고, 소년은 그제야 자신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친은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재미를 느꼈느냐? 소년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장난을 즐기고 좋아해주니까 더 재미있었어요. 인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거란다. 이는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그 순간 너도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야. 그제야 소년은 공자의이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소녀는 마을에 사랑받는 일원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몇 년이 흘러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마을의 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인친의 가르침을 이어 바다마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함께 웃고 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인의 실천이란 바로 이런 것임을 깨달았고 그렇게 공자의 사상은 작은 마을 속에서 또 다른 세대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인친은 뿌듯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이란 너와 나의 거리를 좁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리는 세대를 넘어 사람들 사이에 견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맥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마음이 착하고 서로 돕는데 익숙했죠. 이 마을에는 덕의 씨앗이라는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마을의 어르신인 김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모닥불 옆에 앉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맹자의 성선설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는 네 가지의 특별한 씨앗이 있어. 그것은 바로 지라는 씨앗들이란다. 이 씨앗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야. 그리고 우리는 이 씨앗을 잘 돌보고 키워가야 해.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희귀한 물건들을 팔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어 모두 그에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은 마을 사람들이 가진 덕의 씨앗을 알게 됐어요. 그는 이 씨앗이 정말로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는 씨앗을 본으로 교환할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웃으며 그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김할아버지로부터 덕의 씨앗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음속에 고귀한 자산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끈질기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고 일부 사람들은 그의 화려한 물건들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몇몇 마을 사람들은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해 자신의 덕의 씨앗을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새로운 물건들로 생활이 더 풍족해졌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판 사람들은 점점 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반대로 씨앗을 소중히 간직한 사람들은 이전과 같이 평화롭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는 마을 광장에 모든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너희는 덕의 씨앗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겠지? 물질적인 풍요는 잠시일 뿐이야.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것들이란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반성하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덕의 씨앗을 다시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친절하게 행동하며 예전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은 결국 마을을 떠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외부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로 다짐했죠. 김할아버지의 이야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맹자의 성선설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이는 세대를 거쳐 마을에 전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덕목의 중요성과 인간의 본래선함을 되새기게 하는 훌륭한 교훈이 되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거듭났고 사람들은 더 이상 덕의 씨앗을 팔지 않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들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에 노자 이론을 깊이 이해하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할아버지 지혜자였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듣기 위해 먼 곳에서도 찾아오곤 했는데 무엇보다도 그의 무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농부인 청년동이가 할아버지 지혜자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이번 해는 한 번도 제대로 된 수확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동이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들판에서 일했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잦은 가뭄과 폭풍으로 수확이 좋지 않았다. 할아버지 지혜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동이야, 우리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겠니? 오늘 나와 함께 들판을 가로질러 나무 한 그루를 보러 가자꾸나? 둘은 들판을 가로질러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참나무 앞에 섰다. 할아버지 지혜자는 나무를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 나무를 보거라. 이 나무는 씨앗이 뿌려진 후로 아무런 조급함 없이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지 않았지. 그저 햇볕을 받고 비를 맞고 바람에 흔들리면서 자연히 흐름에 따라 자라왔단다. 동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하지만 나무는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하지도 않잖아요. 할아버지 지혜자는 웃으며 답했다. 바로 그게 무의란다, 동이야. 이 나무는 억지로 뭔가 성취하려 하지 않았어. 그저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감사하며 주어진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조정했지. 그리고 그랬기에 자연스레 이토록 웅장한 나무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이란다. 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깨달음을 얻은 듯 물었다. 그렇다면 저도 억지로 뭔가를 성취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맞다, 동이야. 할아버지 지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삶이 우리에게 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나아가려다 보면 뜻밖의 순간에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는 법이지. 이후로 청년동이는 할아버지, 지혜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억지로 성과를 내기보다 순간을 즐기고 자연의 주기를 받아들이며 농사를 지었다. 비록 모든 해가 풍작인 것은 아니었지만 동이는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하여 무의지의 능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억지로 무엇을 이루려 애쓰기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되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사람들의 삶은 충만함으로 가득해졌다.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 지혜자와 그의 무의에 대한 가르침 덕분이었다.